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관 선생님들은 뒤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가 한 마디씩 더 해서 조금 낯서시긴 할 거예요. 자, 이제 문제풀이반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문제풀이반 쪽 내용은 잘못 열었어요. OT를 연다는 게 이걸 열었군요. 우선 그 하반기 학습 방안 해서 거의 벌써 2주 됐나? 한 주인가? 왜 되게 오래된 것 같죠? 바로 한 달 6월에서 7월로 넘어오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강의하는 기분이 들긴 하는데, 그때 이제 하반기 학습 방안이라 그래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궁금하신 것들 1시간 정도 강의를 한 게 있으니까, 아직 안 들으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처음 시험 보시거나 하반기 일정 짜기 좀 어려우시면은 요거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OT로 너무 길게 나가면은 시간이 많이 잡힐 것 같아서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 이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수업 흐름 말씀드린 다음에 바로 교육론 쪽 내용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제 안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이 하반기에 어떻게 학습하시면 좋을지 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법하고 강의 일정 같은 거 안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벌써 이제 7월달 한 주 정도 지났는데, 이제 7월하고 8월 들어가는 2달 동안의 강의 과정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처음 쓰신 분이거나 혹은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계속 공부는 하긴 했는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 시험 방향하고 맞게 내용들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 6개월 내지는 한 4개월 하시는 그 학습 양을 정리를 좀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용고시 시험이라는 게 어차피 90분 교육학까지 있긴 하지만 한 3시간, 4시간 사이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많은 양의 학습 부분을 정리해 두지 않으시면은 부분밖에 점수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과정을 2달 동안 좀 할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영역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연습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기반으로 해서 정리가 좀 되시면, 이제 오늘은 이제 교육론 정리를 하겠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A, B형으로 해서 그 파트에 대한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정리를 했으면 실제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2가지를 이제 병행을 하면서 전체 영역을 다 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주 내지 2주 사이에 한 영역을 끝내셔야 돼요. 예.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은 정말 이게 중요한데,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진도를 잘 못 빼세요. 빼야만 이제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공부를 해야만 진도를 뺄 수 있는 게 맞긴 하지만, 시험 시간이 마감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11월 이제 마지막 주까지는 마지막 주까지 준비하시면 안 되죠. 네. 11월 초까지는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끝내려면 계속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강을 하시든 직강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한 주 미루면 한 1월이나 2월 달에 한 주 미룬 거 혹은 한 달 미룬 거하고 지금 한 주 미룬 건 굉장히 차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고 중간중간에 빈 구석이 있으면 그때 가서 뒤에 조금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없으면 어떻게 짠 애들은 시간을 만드셔가지고 하셔야지, 계속 이거를 질질 끌려가시면은 특정한 영역들을 아예 이제 펑크를 낸 상태로 준비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꼭 가능한 최대한 따라오실 수 있게 해주시고, 인강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 따라오실 수 없으면 사실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냥 쌓아둔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내가 강의를 잡아둔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좀 이제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 선택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린 2달 동안 어떻게든 한번 돌릴 거예요.
돌려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또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6개월, 4개월치를 2달 동안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한 주에 한 영역, 이제 한 주 공부하고 그 다음 주 시험 보니까 한 2주에 걸쳐서 한 2개 영역을 이렇게 믹스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면 어떻게든 뭐 8월 달까지 내용을 한 번 정도 전체를 다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돼요. 그걸 목표로 지금 하는 강의가 7월에서 8월의 강의예요. 나머지 이후의 강의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2달 동안의 학습을 하실 때 개강날 되면 저는 전날 잠을 잘 못 자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해줘야 되지? 무슨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동기부여가 잘 되셔가지고 공부를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7, 8월에 오신 선생님도 굉장히 다양하시긴 하지만 나중에 10월 달에 모의고사쯤 돼서 오시는 선생님도 또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여기 계신 선생님도 혹은 영상을 드리는 선생님들 간에 개인차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7, 8월쯤에 뭐 처음 1월 달에도 말씀드리긴 한 거지만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확인하는 거는 내가 나를 본다고 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린 어차피 시험을 보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시험 준비에 적합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고 부적합하면은 혹은 부족하면 빨리빨리 그 부분을 메꾸셔야 하는데, 오늘도 막 새벽에 깨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지 막 얘기를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그 작업은 뭐냐면,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 쓰시긴 하지만, 선생님들 지금 입장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스키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선생님들 수납장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들은 선생님들 여러 개 굉장히 큰 수납장이 있으면 각 영역별로 일단은 뭔가를 채워 넣어야 돼요. 열었는데 비어 있으면 그거부터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문제 풀고 뭐 점수 받고 뭐 점수가 얼마 받고 이런 거 부럽지만, 내가 열어봤는데 그 안에 아무 내용이 없으면 그 내용을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수납장을 채우시는 게 제일 큰 관건이에요. 원래 그러려고 한 6월 달까지 전공도 보고 이것도 보고 막 스터디도 하고 열심히 하신 건데, 안 채워져 있는 게 보이시면, 그렇죠? 빈 곳이 있으면 빈 곳을 채우시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빈 곳을 채웠어요. 채웠는데 보시면 주거 파트나 이제 자원관리 파트 가서 보시면 정신없는 수납장들이 있죠.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수납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수납장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걸 차곡차곡 정리하고 나면 거기에 배 이상의 내용이 더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내가 난잡하게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꽉 채운 듯 하지만 사실은 덜 채운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아는 것, 내가 정리가 된 것,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압축을 해 놓으시고 빈 공간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수준이, 상태가 빈 곳이 많기 때문에 넣어야 하는 거면 빨리 이론들을 빨리 채우셔야 되고, 내가 넣어놨는데 이게 잘 넣어놓은 건지 빈 구석이 없는지 확인하시려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셔. 빈 구석 없이 다 채워놨는데 다 채워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채워놓으신 분들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아는데 어디서 가져와서 답을 써야 할지를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벨링이 안 된 거예요. 표면에. 이거는 어느 영역에 뭐에 대한 내용이니까 뭘 하려면 얘랑 가져와서 써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외우기예요. 무조건 외워놨는데 어디 들어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못 꺼냈어요. 그럼 위에 이제 라벨을 붙이셔야 되죠. 그 작업들도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분명하게 인출이 잘 될 수 있게 라벨을 붙이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나 그것까지 했어. 그것까지 했는데 왜 안 돼? 그러면 너무 많이 정리하신 거예요. 선생님 정리 잘하시는 분들의 단점 중 하나가 정리 잘했는데 걔가 어느 구석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 라벨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라벨을 찾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럼 그 라벨을 지울 거냐, 그게 아니라 수납의 원리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자주 쓰는 거는 내 주변 가까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라벨들 중에서 나올 만하고 최근에 이제 중심이 되고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섭렵을 해서 키가 되는 것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1순위가 되고 그다음 후순위가 되는 것들이 생기셔야만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지. 이건 무조건 외우는 거니까 외웠는데 인출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외웠는데 까먹으면 의미가 없고 다 외우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어딘지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어딘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를 푸시고 점수를 받고 점수에서 뭐가 부족한지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제 풀이니까 그냥 문제를 받아다가 문제를 내가 봤더니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겠네라고 끝내실 거면 사실 이 과정 그게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럴 거면 그냥 기출 문제를 갖다 확장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 6개월 내지 한 4개월치를 내가 정리를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하려고 하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들 답지를 내셔서 답지가 점점 줄어요. 그건 제 책임이 커요. 너무 어렵게 되면 줄더라고요. 그래서 7월에서 8월 갔다가 우리가 시험을 볼 건 아니니까 7, 8월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기출문제 보시면 이 정도는 그냥 내가 4년 동안 4대 공부한 걸로 충분해 라는 내용도 있고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4대를 다니긴 하지만은 의식주에서 각각 전공별로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공으로 쑥 들어가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깊게까지 들어가기에는 아직 정리가 안 되시니까 그런 문제는 생략. 그러니까 임용고시 문제에서 변별력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문제들은 2달 동안은 안 낼 거예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 어렵게 내면 그 다음에 막 10점씩 확 깎이시니까 선생님만 깎이는 게 아니라 다 깎여요. 평균이 깎이는 거니까 똑같이 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같이 어려워하는 문제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7, 8월엔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가는 건 아니고 기본인데 조금 더 서술까지 해야 하는 난이도로 해서 계속 문제를 연습을 할 테니까 요 문제를 내가 지금 풀 수 없다라고 하면 요 정도 수준의 임용고시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문제 정도는 실수하지 않으면 맞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세요. 7, 8월은요. 나중에 모의고사 때는 제가 이제 조금 더 변별 있는 문제들로 해서 공부를 좀 더 깊게 해야 되는 문제들까지 들어가겠지만 7, 8월은 안 그럴게요. 안 내세요. 안 내시고 이제 좌절을 하시니까 지금은 좌절할 게 아니라 쌓아가고 변별을 구분을 해야 할 시기니까요. 이제 최대한 써보시고 나서 내 걸 하고 나면은 그 문제를 다시 보시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 문제를 또 볼 거면은 앞으로 해야 할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주 내에 끝내고 그 다음 주에 끝내고 그래야만 그 다음 달에 또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질질 잡고 있는 거는 별 의미 없고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과거의 문제들을 구해서 푸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인강 선생님들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아요. 네. 저작권 문제도 있지만 크게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게 조금 교사로서는 조금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만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너무 옛날 것 같다 풀지 마세요. 기출은 바뀌잖아요. 경향이 바뀌어요. 경향이 바뀌는데 4, 5년 전에 문제를 가져다 풀면은 그게 실익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고 4, 5년 전 문제 풀 거면 제가 그냥 4, 5년 전 문제 그냥 갖다 드리죠. 계속 바꿀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보더라도 내가 제대로 공부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 걸 공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네. 빈 곳이 있어서 그걸 채우는 문제라면 모를까. 이미 정돈이 안 되어 있는 상태를 더 헤집어 놓을 만한 걸 찾으시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년도 시험 보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해결하실 수 있게 좀 확실한 거 그렇지 않은 거 나누시고 끝낸 거 그렇지 않은 거 나누시고 정말 외울 거는 11월 달 그냥 한 3주 정도에 그냥 매일매일 봐서 그냥 툭 치면 나올 만한 것들을 정말 최소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보고 싶은 전공서가 있으면 이제 그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한 주에 한 권 더 욕심내지 말고 한 주에 한 권은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7, 8월까지 학습을 조금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7, 8월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오늘 프린트는 좀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육론 파트는 전체를 다 나가야 하기 때문에 문제지하고 답안지를 같이 드렸고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지만 따로 있으니까 꼭 별도로 답을 써보시고
답지하고 똑같이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선생님도 보시면 외우시더라고요, 답지를. 나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한데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워서 지금 외우면 한 5개월 정도 필요하죠. 5개월까지 유지가 되는 기억력이시면 외우시고요. 내 기억력이 그렇지 않다라고 싶으시면 외울 엄두를 내지 말고 최대한 압축을 해서 어느 키가 탁 나왔을 때 그 주변을 풀었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드시는 게 좋으세요. 예. 이해하는 거하고 작성하는 건 틀려요. 선생님들 답안지를 보고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뭐 다음 주는 시험 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채점지가 나가니까 채점지 보고 나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직강 오신 선생님들은 그럴 기회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질문 주시면서 어느 부분에서의 놓친 부분들이 있는지 혹은 반복되는 실수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오전에 이제 A, B형 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 시간은 원래는 90분이지만 우린 80분만. 뭐 80분 드리는 것도 뭐 그럼 괜찮아요. 예. 수정하거나 그럴 시간 같은 것 좀 감안하고 보셔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1시 20분까지 보고 20분 쉬시고 이제 1시까지 B형 이렇게 봐요. 그래서 A, B형 중에 내가 어느 부분에 시간이 더 걸리고 모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세요. 그 다음에 답안지는 제출하시면 그날 이제 A형 걷고 B형 걷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채점을 해요. 상세한 첨삭은 못해요. 못하겠죠,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그렇게는 교육학처럼 이렇게 첨삭은 못 해드리고 채점은 가능해요. 채점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해설 드리면서 이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맞다고 표시를 했으면 제 답안지하고 살짝 틀려도 그건 맞는 거예요. 서술형은 기입형은 그냥 그 단어만 들어가면 되지만 서술형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설명하는 내용은 폭은 조금 더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여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딱 이 하나의 그 표현만 정답이야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정답인 것과 좀 썼지만 좀 부족한 것들은 감점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는다 그러면 선생님들 그렇게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지문인데 다른 선생님 답안이 나랑은 조금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맞아요. 그걸 확인해 드리는 거니까 이분은 이렇게 써야 맞고 이건 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드릴 테니까 꼭 그 필요하신 선생님들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논술이 나오죠. 그 10점 논술이 있어서 교육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매번 교육론 파트 문제가 모의고사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하시는 걸로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후까지 모두 교육론 강의가 있지만 다음 주에는 오전에 시험 보시고 오후에는 모의고사 이제 시험 보시면 제가 알거든요. 뭘 많이 틀리시고 뭘 어떻게 실수하신지 알기 때문에 그거 이제 강의하고 그 다음 주 이제 시험 볼 범위로 이제 프린트를 드린 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육론 나가고 다음 주가 주 파트이기 때문에 주 파트 지금 프린트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모의고사를 본 게 없어서 해설 시간이 그 전주 해설 시간이 이제 비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으면 가족 파트를 조금 볼까 싶어서 가족 파트도 같이 미리 드렸으니까 가족 파트 이제 오늘 이제 정리하시고 나서 이제 주 파트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주 파트 문제 풀어오시고 나서 가족은 한 인간 발달 정도까지 한번 풀어보고 오시면 이제 다음 주에 답지를 같이 드리면서 볼 거예요. 답지는 뭐 사실은 이번 주에 드리나 다음 주에 드리나 답안지 보고 외우시는 분들은 큰 차이가 안 나지만 풀어보실 분들은 풀어보고 오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한번 답지를 한 주 늦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교육론 오후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모의고사 보고 주영역 강의하고 혹시 시간 좀 여유가 있으면 가족 파트를 일부 볼게요. 원래 저희 보통 이 강의가 3개월짜리 강의인데 이번에 지금 압축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바쁜 면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2일 날은 일요일 날 전국 모의고사 있죠. 얘 전 영역이라 준비가 안 되신 선생님들은 보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한데 난이도는 제 생각은 작년 난이도 정도로 제가 낸 것 같아요. 이미 출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제 교육론부터 이제 그 후반까지 한번 보시고 또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지금 현재 내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22일 날 이제 일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네, 27일 날 가족 파트 나가면서 이제 주 영역. 그러니까 원래는 소비하고 가족이 그 위치가 바뀌었었는데 제가 이제 원래 소비가 먼저였는데 가족으로 영역을 바꿨으니까 요거 순서만 바뀐 거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네, 진행 과정은. 그래서 진행 과정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이제 강의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전에 오셔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네, 내신 분들만 채점이 돼요. 그래서 가끔 늦게 오셔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시기도 하는데 최대한 그냥 직강 오신 선생님들은 오늘 하루 여기서 불태우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싹 그 소진을 하고 가시는 게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 제 시간에 오셔서 시험을 꼭 보시고요. 그래서 제출해 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같이 채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강 들이신 선생님들은 인강으로 첨삭을 할 여유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말쯤에 하면 게시판이 열릴 거예요. 신청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이제 다음 주에 오겠다라고 이제 이름을 적어주시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함 확인해서 이제 현장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고, 현장에서 시험 보시고 나서 그 다음 주에도 오실 거면은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찾아가셔도 되고요. 아니시다 그러면 이제 성함 쪽에다가 메일 주소를 하나 적어주시면 스캔해서 답지를 보내드려요. 예, 채점한 걸 보내드리니까 대신 이제 스캔을 하면 내가 쓴 답지보단 조금 선명도라든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오실 수 있으면 받아가시면 좋고요. 안 되신다 그러면은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스캔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꼭 예약을 하고 그러고 참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혹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 네. 네, 한번 쭉 봤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직강 때도 사실은 질문을 이제 갖고 오시면 질문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뒤에 계속 계시는데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 어떤 경우에는 1시간도 기다리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질문은 개수가 적으신 분들 순서대로 끝나고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문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갖고 1개이신 분, 2개이신 분 이럴 테니까 이렇게 질문을 순서대로 받고요. 혹시 좀 긴 시간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약속을 잡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지만 오늘 스터디가 필요하시다 생각하신 분들 계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1시쯤에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쉬고 그다음 두 번째 수업하고 점심시간이 될 텐데 그 시간에 이제 남아 계시면 그분들 모아서 필요하시면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만 모아서 진행을 할게요. 예. 그래서 그분은 가지 마시고 잠깐 저쪽 창가 구석 쪽으로 잠깐 모여주시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선생님들 선택이에요. 맞으시면 하는 거고 맞지 않으면 하지 않으시는 거니까 필수라기보다는 내가 공부하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를 안 하려고 짧게 가져왔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렸죠. 자, 2번이 열렸다. 제가 이제 매해 조금씩 문풀을 바꾸긴 하는데 올해 이제 문제풀이 때 요번 2달의 목적은 많은 양을 압축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키들이 있기 때문에 그 키들을 이제 모아 놓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알마인드 프로그램 해서 마인드맵을 해드린 건데 오늘 프린트 가정과 교육론 해서 13일 걸 보시면 전반부가 다 이제 이 마인드 매핑을 한 자료들이에요. 예. 이 마인드 맵을 하는 자료를 보시면서 여기 있는 사항 이거는 일단 가정과 교육론 책이에요. 가정과 교육론 챕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 다 정리해서 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일단은 그 기본으로 갖고 계신 전공서 갖다가 한번 챕터 정리하고 챕터의 내용들 키들 뽑은 거니까 책을 다 넣을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줄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장이냐. 중간에 표들 빼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2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최대한 어떻게든 넣으려고 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더 있겠고 그리고 가정과 교육론 책이니까 다른 또 책을 들어가면 더 많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책 한 권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압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압축하고서 여기는 키만 들어가 있고 서술은 들어가 있지 않죠. 서술이 또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키를 보면서 나 저거 알아. 아는데 저거 내가 서술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걸로 빼실 수 있겠죠. 나 저거 몰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빈 공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하시고 나서 일주일 동안 채워 넣으셔야 돼요. 네. 그런 기준으로 삼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뭐 이런 그 챕터 나누는 기준 같은 거 필요 없으시면 그것도 다 빼고 정말 이제 키워드만 갖다 놓고 하실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걸 뽑기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보기로 해서 넣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육론은 뭐 챕터로 보시면 총 6개가 들어가 있죠. 선생님들 거 안 보이시면은 제가 조금 크게 할게요. 네. 그래서 총 6개로 들어가 있고 이제 이 책만 봐야 되나요?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거 정리되신 거 보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늘상 보는 걸 하나는 왔다 갔다 헤매지 마시고 늘상 보는 거 하나는 해 주셔야 되고, 저는 이제 많이 보시는 게 이 책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이걸로 했기 때문에 이걸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철학부터 교사 전문성까지 6개 챕터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린트 1페이지에는 여기에 넣을 수 없는 그 박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들을 몇 개 같이 넣었고, 철학 파트로 가시게 되면은 뭐 기초 내용하고 정체성하고 그다음에 가정과 교육의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네, 미래 파트는 그렇게 보실 만한 내용들은 없죠. 그래서 교육의 철학 파트에 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육의 기초 파트에 이제 PCK라고 해서 교과 교육학 지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모른다? 빨리 가서 보셔야 돼요. 네. 키워드가 돼서 그냥 키만 넣을지 기입으로 넣을지 서술을 할지는 뭐 아직 출제가 안 된 내용이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전공서의 앞부분에 떡하니 있는 파트예요. 용어예요. 저 PCK는 기억을 해야겠구나. 근데 PCK를 기억을 해서 기입으로 쓰는 건 할 수 있겠다. 근데 서술하라면 못할 것 같다.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 교육학 지식이라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한테 가정과 교육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이제 교육학의 일반적인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가정학에 갖고 있는 내용들을 접목을 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과 방식과 환경과 학생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게 PCK가 되죠. 그러니까 의미 정의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오고 교육학도 조금 더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라다의 그 기출문제제, 하라다의 이제 가정과 교육학의 틀이 하나, 개념 체계가 있죠. 뭐 최정 교수님 책에서는 통합적 관점이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학 어원에 대한 부분 아직 안 나온 거에서 실천이성이라고 해서 뭐 practical reason 해서 내용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브라운이 가정학을 삼형제한적인 실천 비판 과학입니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일 확 펼칠 때 많다라고 하면은 그쵸, 여기 제일 많은 거죠. 정체성 파트로 가게 되면 이제 브라운의 학문 유형이 나오고 가정 교과에 대한 성격의 파트가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학하고 가정과 교육학은 어떻게 다른가 해서 요거는 아예 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요걸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하버마스 내용을 제일 어려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교육학의 성격과 의미에서는 이제 브라운이 가져온 거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3가지 또 실천과 관련된 내용이 3가지가 용어가 다 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버마스만 나왔어요, 사실상. 예, 얘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고 외우시는 파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몇 개 더 키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빼먹지 않고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챕터 1에서 딱 멈추시면 뒤에 훨씬 중요한 거 있는데 못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전체적으로인지 한 번씩 다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학문의 유형 프린트 1페이지 표가 하나 있죠. 그래서 브라운이 말했을 때는 순수 학문, 삼형제학 학문, 해석적 학문이 있었고 가정과 교육학이 인적 서비스 분야에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네, 그냥 얘를 기억을 하고 있어도 서술로 풀었을 수 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갖고 계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헌중 교과, 가정과 교육학에 대한 성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이현수 교수님 책에 있죠. 그래서 응용학문을 본전 시적도 있고, 뭐 통합학문을 본전 시적도 있고, 아까 봤던 하라다의 입장도 여기에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학문으로 보는 입장은 이제 브라운이 제시했던 실천학문 이후와 이전으로 나뉘게 되죠. 비포와 애프터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브라운과 같고 실천학문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테오리아 테크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가정교과에서 말하는 실천은 프락시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프락시스를 설명하세요는 못 내요. 어려워요. 네,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브라운이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실천학문이라고 하는 교과의 성격이 브라운이 등장하기 전과 브라운이 등장한 후로 갈린다. 그런 등장한 후 브라운이 말한 실천은 바로 프락시스라는 얘기다. 프락시스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가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근데 프락시스는 선생님들이 실천적 문제중심 교육과정이나 실천적 문제중심 그 수업을 하셨으면 기억이 나요. 거기서의 실천이에요. 행하고 가치 판단을 하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의미에서 프락시스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이 말한 가정과 교과의 사명을 쓰라고는 안 나오지만 한번 찾아서 써보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하버마스의 세 가지 행동과 관련해서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게 소개 간단히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의 제자일까요? 연구자일까요? 볼도인이라는 분이 이제 지식학습자 사회에 대해서 비판 이론 입장에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어디 있냐면 코모 내용 전에 바로 있어요. 한 2페이지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읽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비판 이론 입장에서 지식과 사회와 학습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저거 안 봤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하버마스의 세 가지 행동을 브라운이 이제 자기 교육과정 모형에서 세 가지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조는 하버마스고 그걸 가정과 교육으로 가져와서 세 가지 행동으로 칭한 사람은 브라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세 가지 행동이라고 말하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브라운이 하버마스가 말한 세 가지 행동을 갖고 브라운이 세 가지 행동을 얘기를 했죠. 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 하버마스는 가정과 교육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했어요. 그 사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철학자, 사회학자예요. 그 이론을 가져다가 브라운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브라운의 세 가지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원저가 이제 하버마스니까 하버마스 세 가지 행동이라고 해도 되죠. 세 가지 행동책에 대한 명칭, 의미 어마어마하게 문제 많이 나왔죠. 여전히 못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세 가지 행동책의 의미를 쓰는 건 버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익숙한 버전을 쓰시면 다 답이 돼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쓰세요. 의미를 꼭 쓰셔야 돼요. 꼭 쓰셔야 돼요. 브라운이 말한 걸. 브라운밖에 말을 안 했으니까 우리 쪽에서는요. 그 다음에 요 같은 맥락으로 코먹게 나오죠. 네. 질문이라 그러면 예전에 그냥 질문이라고 썼는데 지금 누구의 질문, 무슨 분류, 하버마스의 질문이냐, 브라운의 질문이냐, 코모의 질문이냐, 이렇게 딱 앞에 한정을 주니까 꼭 한정에 맞춰서 하세요. 그래서 코모는 요 세 가지 행동책에 맞춰서 기술적, 개념적, 비판적 질문을 했고 이미 의미 쓰기는 당연히 문제가 이제 논술 문제에 나왔죠. 근데 이제 제일 기본은 저게 기술적 질문인지 뭔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죠. 네. 구분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하면 기술적 질문이라는 게 뭡니다. 해석적 질문, 해석이라 죄송합니다. 개념적 질문이라는 게 뭡니다. 라는 걸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가는 파트가 하버마스 이쪽 파트가 제일 중요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철학 파트는 챕터 1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 해당이 되는 교육과정 파트는 너무 위로 갔다. 선생님 너무 옆으로 가셨죠. 그래서 가정과 교육의 이해, 그다음 패러다임이 나오고 우리나라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나오죠. 그다음 외국하고 학교 수준까지의 교육과정이 있는데 4번, 5번은 어차피 총론 해설서예요. 4번은 외국 거고 5번은 총론의 해설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문제에서 총론의 해설서까지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하신 분들은 보지만 저는 뺐고요. 그다음에 6번째 학교 교육과정 이렇게가 있죠. 챕터가 원래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교육과정의 이해 파트에서는
역시 안 나오는 거라서 허숙 분류하고 슈벌트 분류 두 가지가 있어요. 허숙의 분류 같은 교육과정을 분류하신 거예요. 뭐 철학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허숙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전통주의적인 교육과정 관점하고 재개념주의적인 교육과정 관점의 특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표 자체를 외우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재개념주의적인 교육과정 관점은 실존적 관점하고 구조적 관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뒤에 나오는 패러다임에 나오는 브라운의 그 모형하고 아주 유사해요. 브라운의 이제 기술적 관점, 그 다음에 실존적 관점인가요? 그 다음에 비판적 관점의 교육과정 모형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맥을 연결해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맣게 슈벌트 분류가 하나 나와요. 교육과정 분류 모형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 쪽에 소개된 건 요거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처방적 하고 비판 이론 이렇게 들어가 있죠. 비판 이론이 이제 하버마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셨으면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러다임 모형으로 가시게 되면 역시 이제 관점에 따라서는 이제 브라운하고 보빗을 제일 많이 봐요. 표 2개 드렸죠. 네, 공란 비워놨으니까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 채워보시면 돼요. 그냥 하버마스, 브라운, 그다음 보빗 표든 그냥 끝날 때까지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외운다 생각하고 외우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으시니까 외운다 생각하고 하나 빼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 이 모빗하고 브라운 거 말고 하버마스 패러다임이라 그래서 이제 뭔가 복잡하게 하나 더 나온 거 있을 텐데 요거는 지금 하버마스 거 프린트 1페이지 밑에 그냥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철학자 혹은 사회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경험 분석적 관점, 해석학적 관점, 비판적 관점이라는 거 갖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얘기를 이제 브라운이 가져다가 자기 논문에 썼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브라운하고 보빗 걸 보고 브라운은 기술적, 실존적, 비판적 뭐 다른 용어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빗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념과 일반화, 과업과 능력, 실천적 문제 그냥 개념 그 다음에 개념 중심 교육과정, 능력 중심 교육과정, 뭐 문제 중심 교육과정으로 쓰는 거 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냥 원문 그대로 가능하면 풀로 다 쓰시면 제일 좋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CBA에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뭐였지? 교사의 관심에 기반한 네. 그러니까 교사가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실행 수준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틀이 하나 있었어요. 네. 있었지라고 알면 돼요. 네. 요게 하나.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이 고정이 된 게 아니라 변화하니까 이걸 연구하는 틀로 하나 소개를 해놓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거는 2015니까 좀 이따 볼게요. 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타일러 모형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고 탑하고 니콜라스는 교육학에서 정리가 좀 되신 보시면 좋고 그다음 워커께 있고 그다음에 CIPP 이렇게가 들어가 있죠. 타일러 거는 보통 우리가 목표 설정부터 성과 평가까지 보긴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이제 조직하고 요구 분석까지 같이 이제 전공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단계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목표 설정부터 성과 평가까지 쭉 쓰시면 되고요. 이거 나오면 다 맞으시잖아요. 교육학에서 워낙 많이 하시니까. 혹시 6단계라 그러면 저 위에 조직하고 요구 분석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네. 서술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에 선정하고 조직에 대한 몇 가지 원리들이 있죠. 교육학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역시 이것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 우리는 조직 쪽에서 한번 나왔죠.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 서술로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워커 거는 안 나왔지만 3단계 출발점 수기,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설계까지 한번 3단계 쓰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CIPP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모형이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어느 차원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차원은 상황, 투입, 과정, 산출에 대한 차원별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평가가 나왔으면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따른 새로운 의사결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계획, 구조, 실행, 재순환이 다 그거 평가에 따른 추가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죠. 이렇게 객관식 문제가 나왔던 것들을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하지만 역시
브라운하고 보빗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15 교육과정 파트는 이거는 제가 표도 하나 드리고 이것도 같이 넣어드리긴 했는데, 자, 일단 총론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5 교육과정이 아직 총론이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래서 총론 파트는 지금 보시면 구성 방향에선 추구인간 사항하고 총론의 핵심 역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편성 파트에서는 기본사항하고 학교급별 초, 중, 고등학교별 편성이 나와요. 이 파트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개별 이제 그 학년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 갖고는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본 사항은 이제 뭐 선생님들 거에는 그 공란 채우기로 해서 아마 드렸을 거예요. 제가 2015 교육과정이 다음 페이지에 뭐 공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란들을 쓰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냥 총론 전체 틀을 이해할 때 필요한 정리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두 가지로 툭 나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교육과정은 학년군으로 해서 초등은 2년씩 묻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씩 묻죠. 네, 학년군 묻고.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에서는 다시 교과군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교과 영역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아니야예요. 나 교과군 몰라, 교과 영역 몰라. 그럼 다시 해야 되셔야 되니까 아니야 이거죠. 그 다음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하고 전문교과로 나뉘고 우리는 보통교과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집중이수제는 권장을 하는 정도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부터 진로까지 있고, 범교과 학습 주제와 계기교육에 대한 사항이 기본 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예요. 이거 외우시라고 드린 게 아니라 아느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론 사항에서 이제 구성 방침하고 기본 사항이 있고요. 학교급별은 뭐 선생님들이 그냥 얘를 쓰실 수 있으면 끝나요. 초등에는 과학 슬래시 실과가 교과군이죠. 그래서 340시간이고, 중학교는 초등학교 외울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하면 뭐 외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중학교는 과학, 기술적 가정, 네, 정보 선생님 많이 뽑죠. 정보해서 680시간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유학기에 대한 항이 좀 있어요. 네, 선생님들 건 쭉 줄글로 해서 요거는 같이 넣어드렸구나. 그래서 체험 중심 활동이 있고 학생 참여형 수업이 있고, 오타가 났죠. 과정 중심 뭘까요? 네, 왜 평가가 여가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오타 났어요. 과정 중심에 평가가 있죠. 네, 이런 키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항들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는 교과 영역은 생활교양이고, 교과 9는 기술적 가정의 제2외국어의 한문의 교양까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기술적 가정이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가정과학이죠. 네,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 이것들은 다 기본 5단위. 증강까지 묻기는 조금 쉽진 않아요. 네. 그리고 기출문제에 이미 있는 게 수업에 대한 시수를, 기준 시수가 뭐 40분 기준이냐 45분이냐 몇 시간 기준이냐 몇 회이냐, 이수단위나 이수 시간에 대한 것도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예전 서술형인데 충분히 키가 그냥 기입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총론이에요. 강론은 굉장히 심플하게 드렸지만 어차피 표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주요점에 있는 게 교과 역량 외우셔야 되죠. 네, 3개밖에 안 되니까. 물론 가정과학감이 하나 더 있지만은 교과 역량 외우시고 영역 핵심 개념 계속 나오죠. 일반화된 지식을 쓰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일반화된 지식을 보시고 어느 영역인지 혹은 관련된 핵심 개념이 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기능이라고 하는 파트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이 이제 계속해서 그 내용표 아래 쭉 나와 있죠.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시고 이게 어느 영역, 관련된 핵심 개념 뭐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급별해서 중, 고하고 가정과학이 있어서 뭐 편제, 교과 역량, 내용책이 다. 네, 역시 얘도 그냥 외우는 거죠. 얘는 11월 달까지 그냥 외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눈에 익을 때까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교과서가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 단원명으로 적용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본 게 바로 교육 과정 파트예요. 봤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교수 설계 관련된 부분이 되죠. 지금 몇 시인가요? 시계가 사라지니까 저도. 네, 제가 시계를 안 보면 그냥 막 가요. 한 3시간도. 3시간도 막 가요. 45분이래요, 벌써. 네. 자, 그래서 교수학습 모형 쪽에서는 보시면은 크게는 제가 너무 옆으로 드리는구나. 교수 설계 모형이 있고 수업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 계획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도 계획에서는 이제 수업 목표에 대한 파트가 이제 요 전공서에 나오죠. 근데 수업 목표 상세는 평가 쪽에 들어가 있고 타일러, 메이거, 그런로드 이렇게 세 사람 거 있죠. 타일러 안 나오고 계속 이제 그냥 메이거 정도 계속 나오긴 하는데 뭐 세 사람 거 다 쓰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설계 쪽으로 보시면 설계는 이제 3개. 에디하고 디겐캐리하고 악스 3개만 일단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디 모형에서는 에디 모형은 쉬워요. 외우시면 되죠. 그냥 단어가 딱 2개씩밖에 안 되잖아요. 두 음절,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뭐 저것도 당연히 쓰지만 에디 문제가 저렇게 쓰라고만 나오실 리가 없죠. 하위까지 하셔야 되죠. 분석 하위에다 뭘 쓸 수 있는지. 그럼 표로 들어가 있어요. 표로 여긴 없어요. 선생님들 맨날 전공서마다 표 있잖아요. 그 표 채우기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표 채우고 그거 갖다가 풀어 쓸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석 단계에서 하는 거 뭐 있어요? 뭐 분석해요? 뭐 나온다 그래도 학습자, 뭐 요구, 뭐 과제, 뭐 출발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학습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풀어 쓸 수 있는지 선생님들마다 그 라벨이 다른 거예요. 서랍상의 라벨. 여기다 학습자라고 쓰면 내가 그 안에 뭐라고 정리되어 있는지가 다르거든요. 출발점이라고 쓰고 뭐라고 정리는 다 달라요. 그걸 잡으신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 분석을 한다. 그럼 출발점 행동에 대한 또 다른 키가 다 연결이 돼야 해요. 네. 그 작업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겐캐리는 10개가 너무 많긴 하죠. 사실 얘는 명칭 외우기 더 어려워요. 네. 명칭 자체가 이렇게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은 2단어 이상을 이렇게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 목표를 규명하고 교수를 분석한대요. 이 말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학습자와 상황을 분석하고 수행 목표를 기술한 다음에 평가 도구를 개발해서 총괄 평가까지 쭉 들어가요. 일단은 10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고 에디나 다른 모형하고 이렇게 섞는 과정은 그 다음이에요. 그건 조금 더 어려우시는 문제니까 일단 여기 있는 5개, 여기 있는 10개를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잘 틀리시는 게 여기 형성평가. 형성평가가 우리가 하는 형성평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이 수업 중에 하는 형성평가가 아니라 이거 지금 수업 설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설계가 과연 합리적인 설계인지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파일럿 테스트 사전 평가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 과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악스 모형은 우린 보통은 이제 4개를 하죠. 하위 4개. 주의 집중부터 만족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악스 모형도 이거를 갖고 동기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얘를 권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필이면 우리가 보는 두 전공서 모두 다 얘가 들어가 있지요. 네, 이건 선생님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디겐캐리까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동기 설계 모형은 제가 알고 있는 전공 문제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 교육은 우리 거 말고 다른 것까지도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네. 참고하는 책이 2권밖에 없으니까 걱정이 되시면은 한번 보시는 건 괜찮고요. 악스가 말한 동기를 위한 설계 모형이에요. 반면에 이제 하위 모형들. 네. ARCS에서 저 각각의 요 4가지가 나올지 하위에까지 포함해서 12가지가 나올지 일단은 4가지 하셔야 되죠. 하위는 그 다음. 하위까지 하실 수 있으면 얘는 끝나요, 사실은. 그래서 지각적 탐구적 변화성부터 해서 내적 강화부터 공정성까지. 네. 간단하게 서술까지 요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하위 4개 중에 아니면 주의집 중에 하위 중에 무엇에 해당합니까? 라고 해서 그냥 기입으로 물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뭔지는 알겠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못 써요. 기입형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수 설계 파트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큰 녀석이 여기죠. 많다. 자,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슈벨의 유의미 학습 모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익법은 거의 이제 명칭 중심으로 나오곤 있죠. 실험 실습은 크게 나올 게 없고, 협동학습도 역시 굉장히 많은 종류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역할놀이 수업은 뭐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법이 있긴 하지만 이제 다른 걸 추가로 볼 거고요. 뭐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PBL부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실천적 문제 중시 보고 문제 해결 수업도 선생님들 꽤 어려워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법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거기서 먼저 이제 유의미 학습을 보게 되면 일단 키가 선행 조직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선행 조직자, 의미, 역할 이미 나왔죠. 논술 문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쓰실 수 있으면 돼요. 기출 문제를 갖다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선행 조직자의 종류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이거는 이 책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안 쓴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거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키예요. 단어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슈벨 모형을 갖다가 조이스가 만든 수업 모형 단계가 이렇게 되죠. 선행 조직자 제시부터 학습 자료 제시, 인지적 구조 강화하기까지 3단계. 역시 단계명 못 쓰시면 네, 그 다음에 못 나가요. 그래서 선행 조직자 제시 단계도 수업 목표 명시부터 명시 똑같지만 선행 조직자 제시하고 학습자의 관련 지식과 경험을 환기시키는 게 3가지 하위 활동이죠.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는 네, 선행 조직자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을 환기시키긴 좀 어려우니까요. 그 다음에 선행 조직자를 제시하면 얘를 조금 더 명료하기 위해서 관련 속성이라든가 예시라든가 맥락까지 넣게 되죠. 저게 전공서에 하위로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나열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선행 조직자 하위 단계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하위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습 자료를 제시할 때는 자료를 제시하고 주의 집중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많지만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료를 제시할 때는 이제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점진적 분화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잘 확인됐는지 통합 조정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인지 구조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지적 구조 강화하기 논술 문제니까 많이 하시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통합 조정, 능동적 수용, 비판적 접근, 뭐 명료화, 명확화 이렇게 있었죠. 네, 얘가 나와야 돼. 이틀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이거 못 해요. 이거 비어있다 생각하시면 빨리 채우세요. 오슈벨 유의미 학습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플하죠, 이렇게. 원탁 배심 심포 공개 세미나 버즈 나도 쓰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끝말미에 이제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이제 다시 맨 뒷장에 선생님들 뒤에 있어요. 거기서 한번 정리할 텐데 거기 있는 표가 좋아요. 네. 최영 교수님 책에 표가 있는데 이현수 교수님 책에 있는 표가 좋아요. 그래서 그걸 쓰시면 괜찮겠다 싶은데 그럼 그거를 굳이 또 꼭 구해야 되나요? 그러면 꼭 그렇진 않아요. 저 모형은 결국엔 토의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해당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 그거를 외우시기에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싶어요. 토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심포지움인지 왜 심포지움인지 구분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 토의법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 이유는 그 토의 상황에 적합한 경우들이 다 나뉘죠. 그러니까 토의 상황이 심포를 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포지움을 썼으면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것들이 이제는 한계점이나 단점들이에요. 심포지움을 할 상황인데 심포지움을 썼다면 잘 어울리는 토의법을 쓴 거니까 그 장점을 활용한 방안들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당 토의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실 수 있으면 장단점은 같이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장단점을 여러 개 쓰는 게 아니죠. 많아야 2개. 보통은 1개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적합한 상황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실험 실습법은 어느새 이제 단계가 들어가기 좀 애매해서 일반적으로 운동기능 쪽과 관련된 수업 모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이제 시범을 이제 기술과는 시범 수업이 있죠. 시범 수업할 때 주의사항들 보시면 좋고 기출문제에 작업 지시서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동학습 모형에서는 존슨 앤 존슨 해서 이제 협동학습의 원리에서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는 그냥 키예요. 워낙에 여기 있는 긍정적 상호 의존성은 아주 많이 나오는 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긍정적 상호 의존성부터 해서 집단의 과정화까지 긍정적 상호 의존성은 충분히 서술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키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긴 해요. 존슨 앤 존슨의 원리 거를 우리 거 나와 있는 거 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모형들을 보게 되면 슬라빈 모형부터 해서 이제 샤란 모형까지 있는데 슬라빈 모형에는 STA, TA, TGT 있죠. 그래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가 같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자, 같은 건 혹시 기억나세요? 이질적 구성을 한다. 자, 이질적 구성입니다. 쓰고 이제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질적 구성이 뭐야? 제가 늘 그래요. 이질적이라는 게 뭐야? 그럼 그 앞에 뭐라고 쓰셔야 되겠죠. 뭐 학습의 수준이 다양하고 성별도 좀 섞으시고 연령대는 못 썼겠지만 그쵸?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성향이라든가 그다음 뭐 다문화 쪽이면은 뭐 인종이나 이런 것들도 섞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들어간 이질성하고 그게 안 들어간 이질성에는 답안지가 차이가 많이 나요. 키가 물론 이질적이라는 게 키가 되긴 하겠지만 풀어 쓰실 땐 그것까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질적으로 구성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집단 보상을 하는 대표적인 모형이죠. 차이점은 뭐 과제나 단계나 뭐 경쟁성 이런 게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좀 구분해 주시면 압축해서 정리하시기 좋아요. 당연히 단계들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론스 모형은 직소 모형에서 1, 2, 3, 4까지 차이 나는 점 아시고 보통은 1하고 2 구분이 제일 많죠. 서술도 워낙에 나오고 작년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에런스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존슨 앤 존슨 모형에서는 어깨동무 학습학에서 LT 모형 제일 느슨한 모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감 모형 중에는 코프는 적용을 이제 슬금슬금 해볼 때가 됐어요. 작년에 이제 직소가 나왔기 때문에 코프 모형은 쭉 한번 이제 예제를 넣어가면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고 샤란에 있는 지하에는 조금 애매하죠. 요거는 네, 왜냐하면 나중에 집단 탐구라든가 나머지 그냥 프로젝트 학습하고 별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룹으로 하는 탐구 형태 모형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자, 역할놀이 수업은 뭐 이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정의적 특성을 기르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해주기 좋고 뭐 학습에 참여를 늘리고 등등의 특징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 단계. 아, 여기 번호 매길 걸 그랬다. 선생님들이 앞에 있는 단계 굉장히 잘하세요. 워밍업부터 실현까지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계가 그냥 토론과 평가로 끝나면은 어렵지 않아요. 재실현 이후로 쓰라 그러면 여기 못 쓰시더라고요. 여기 보통 생략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토론과 평가로 끝난다 생각을 하셔서 재실현, 토론과 평가, 경험의 공유와 일반화를 안 해오세요. 끝까지 외우세요, 그냥. 그러니까 요 하위 세 가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택사항인데 만약에 나열을 해서 쭉 2단계까지 쓰라고 나오면 못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실현과 토론과 평가, 그 다음에 경험의 공유와 일반화까지 아래에 있는 3단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수업 단계에 대한 걸로 언급이 되겠죠. 자, 문제 해결법에서의 일반 단계는 쓸 필요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학습에서의 모형은 버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 버전으로 기억할 거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기입으로 가능한 것들이 이제 사고 기법이죠. 그래서 발산적하고 수렴적 사고 기법별로 해서 하위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과서에서 혹시 다른 형태의 창의적 사고 기법 명칭들이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연꽃도 없고 비주얼 싱킹 같은 것도 없고 작년에 2차에 나왔던 보성맵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활동지들은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브레인스토밍의 4요소 쓰셔야겠죠. 브레인 라이팅하고 구분하시면 되고 강제 결합법하고 시네틱스 구분이 가능하세요. 이건 키예요. 서술은 아니에요.
강제 결합 말 그대로 이상한 거 결합을 시키는 거고, 시네틱스는 그쵸, 유추가 나오는 거죠. PMI는 뭐 잘 아시고, 스캠퍼는 이제 앞에 이제 약자들 뭐 대치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의 다른 형태인 역브레인스토밍까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지치시나요, 선생님들? 훅 하고 들어가서. 자, 그 다음 PBL 모형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수업 모형의 특징에서 문제가 갖고 있는 특징은 비구조적 문제고 실제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협동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있죠. 저 두 가지가 아마 이 전공서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특성만 보통 나오는데, 비구조적 문제의 특성을 묻는지 아니면 그냥 PBL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비구조적인 특성과 실제성을 갖고 있다라는 요거를 묻는지는 이제 지문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비구조적 문제하고 구조적 문제를 비교하는 거는 한 두 가지나 한 세 가지 정도 기준만 갖고 계시면은 괜찮겠죠. 네. 뭘 갖고 기준으로 하실래요? 문제를 정의를 내려야 하느냐, 뭐 정의나 해석 여부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네,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비어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문제 해결 과정, 그다음에 해결안의 개수, 그렇죠? 이런 것들도 뭐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 뭐 맥락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여러 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기준 그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갖고 비교해 쓰는 거니까 다 기억하실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BL 모형 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계는 이제 메이어하고 베로 모형이 되죠. 그래서 메이어 단계, 우린 요거 하위만 줬거든요. 기출문제가. 근데 쭉 한번 보세요. 전체 흐름을. 그래서 메이어 단계로 가면 수업을 시작하고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PBL의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이 네 가지 요소를 활용을 해서 잠정적인 해결안을 도출을 하죠. 네.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고,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이 두 가지로 해결이 안 된 걸 갖다가 과제를 삼아서 실천 계획까지 분담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것을 과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문제 재확인 단계에서 똑같이 이 네 단계 다시 거치죠. 그래서 끝 하면 발표와 이제 문제 결론 및 발표로 들어가 있나요? 잠깐 선생님들. 혹시 책이 있으세요? 평가로 안 들어가고 발표로 들어가 있나요? 앞에가 발표가 있어서 똑같이 발표로 들어가 있나요?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발표로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평가로 들어가 있나요, 선생님? 그냥 결론으로 요거 말고 원래 가정과 교육론 책은 메이어 원모형이 조금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요 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 단계명을 써야 하니까 발표가 두 부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어 단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위, 이건 한번 나온 문제죠. 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가지를 구분해서 쓰실 수 있으시면 돼요. 네. 어떻게 나왔어, 선생님? 네, 제가 다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BL 말고 PBL 붙었구나. 실천적 문제 해결 수업은 일단 실천적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실천적 문제란 하고, 네, 이게 5점짜리가 됐든 10점짜리가 됐든 얘를 쓰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적 문제하고 일반적 문제는 사실 이론적 문제와 기술적 문제 혹은 과학적 문제로 구분이 되긴 하는데 표가 하나 있죠. 네, 그거 정리 하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천적 문제 해결 수업에서는 이제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실천적 추론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적 추론에 대해서는 과정 요소로 브라운이 처음에 말한 거는 네 가지예요. 브라운 건 네 가지고, 이 브라운 거를 사용을 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면서 뒤에 행동에 대한 평가가 다 추가가 되죠. 그래서 4단계로 하라 그러면 파급 효과까지만 쓰시면 되고요. 5단계로 하라 그러면 행동과 평가를 꼭 넣으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레스터 모형에서는, 수업 모형에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실천적 추론의 추론 단계가 두 번째 단계죠. 이 추론 단계가 네 가지밖에 없죠. 브라운 게 원래는 4가지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추론 과정 요소도 5개라 그러면 행동과 행동에 대한 평가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이 그대로 이제 추론 과정 하위 요소로 그냥 들어가고 행동하고 행동에 대한 평가로 들어가죠. 그렇죠? 뭘 쓰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그 명칭 쓴 게 좀 달라요. 레스트 거로 레스트 수업의 단계를 쓰세요. 그러면 추론 과정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꼭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2개를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당연히 이 키들 다 그대로 외우셔야 되지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추론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동을 설명하거나 어렵게 나오면 예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이 이제 제안을 했던 각 단계별로 쓰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브라운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질문의 형태가 조금 편하진 않아요. 쓰기가. 좀 이런 것들 해서 요거를 만들어 두시면 편해요. 한 세트를. 이건 뭐고 의미는 뭐고 여기서 어떤 활동이 있고 질문의 예시는 뭐야. 이렇게 해서 기억하게 표를 하나 만드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과 과학적 문제, 아까 여기 있죠. 일반적 문제라고 했죠. 예. 요 일반적인 문제 혹은 이론적 문제, 뭐 과학적 문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2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요 파트를 조금 이제 논술 문제나 좀 이제 배점이 높을 때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심플하죠. 자발적인 수업 형태라는 특징하고 단계는 이제 목적부터 평가까지 있고 학생이 하는 일, 교사가 하는 일 해서 뭐 나오는 문제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뭐 나올 때 틀리지만 않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법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자, 매체 평가 전문성까지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선생님들 첫날에 힘드시죠? 지금 11시 7분이니까 20분? 조금 더 드릴까요? 20분, 25분까지 쉬고 나서 뒤에 거 보고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